전망세를 보이던 부동산 시장이요. 최근 새 정부 출범을 앞두고 들썩이고 있습니다. 규제 완화에 대한 기대감이 높아진 영향 때문인데요. 하지만 이런 가운데 최근 가격 하락을 넘어서 폭락을 예측하시는 분이 있으신데요. 앞으로 부동산 시장의 전망 이분과 함께 이야기 나눠보도록 하겠습니다. 이현철 아파트 사이클 연구소 소장님 오셨습니다. 소장님 안녕하세요. 네, 안녕하세요. 네. 최근 부동산 시장에서 가장 뜨거운 분이시더라고요. 아, 그런가요? 네, 그렇습니다. 앞서 말씀드렸다시피 네. 부동산 시장의 하락을 넘어서 폭락을 예측하고 계세요. 네, 근데 네. 최근에 데이터를 좀 봤더니 네. 외곽 지역은 좀 가격이 하락을 하고 네, 네. 서울의 강남이나 용산 같은 경우에는 또 가격이 올랐어요. 네. 이런 상황 좀 어떻게 봐야 합니까? 사실은 이제 강남이 오르기 전 상황에도 사실 강남도 약간은 이제 그 침체기 분위기가 있었는데 사실 어떻게 보면 이제 대선 그렇죠. 전후로 해서 이제 강남이 약간은 이제 분위기가 지금 조금 상승하는 그런 이제 상황이 벌어지고 있는데 이거는 어느 정도 이제 일시적인 현상으로 보시면 될 것 같아요. 일시적인 현상. 네. 새로운 정부가 새 정부. 이제 부동산 정책의 기조를 밝힐 때 이제 규제 완화 기조가 이제 주 내용이잖아요. 그래서 사실 시장 참여자들이 그 규제 완화의 기대감을 굉장히 많이 지금 기대하고 있는 상황인 맞습니다. 거죠. 그래서 이제 집을 가진 사람들이 매물을 거둬들이고 호가를 올리고 이렇게 하면서 이제 KB 시세가 이제 지수가 올라가는 거죠. 네. 네. 그리고 호가는 이제 낮아지지가 않더라고요. 네, 호가가 이제 올라가고 네. 이제 KB 지수는 주로 이제 호가를 반영하는 거니까 KB 지수가 먼저 이제 상승하는 흐름을 보이고 그다음에 이제 간간히 신고가 실거래가도 이제 터지고 나오죠. 있는 상황인 거예요. 거래량은 적지만. 그렇죠. 네. 네. 사실 이런 얘기 많이 들었어요. 부동산은 무조건 우상향한다. 네. 그리고 지금이 가장 저점이다. 이런 얘기들을 참 많이 하잖아요. 네. 또 새 정부가 뭐 말씀 주셨다시피 대출, 뭐 재건축, 그리고 세제 등 부분에 있어서 규제를 완화하고 또 공급도 늘리겠다. 이렇게 얘기를 했는데 네. 물론 최근 들어서 인수위가 조금 속도 조절은 하고 있는 모습입니다만 네, 네. 이런 상황에도 불구하고 하락 네. 아니면 폭락 이렇게 예. 좀 전망을 하시는 건가요? 하락을 넘어서 폭락이죠. 사실은 지금이 가장 저점이다. 이거는 좀 한번 다시 살펴봐야 될 부분이에요. 네. 왜냐하면 사실 계속 지금 굉장히 오랜 기간 상승만 해왔기 때문에 많이 올랐죠. 예, 이제 그런 얘기를 주로 하시는 분들은 이제 상승장 위주로 하는 얘기니까. 근데 과거를 또 돌아보면 2008년부터 해서 한 2012년, 13년까지 쭉 하락을 했거든요. 그렇죠. 그리고 하락폭도 거의 40% 이상 하락을 했단 말이에요. 그러면은 사실 2008년, 2007년 이때쯤 산 분들은 굉장히 고생을 했을 거란 말이죠. 그렇죠. 오르기 직전까지는 그렇죠. 고생하셨죠. 그리고 이제 바닥 찍고 올라간 분들도 계시지만 어떤 물건을 사느냐에 따라서 2020년까지 원금 회복을 못한 분들도 계셨어요. 서울에 미분양도 나고 막 이랬었잖아요. 그렇죠. 그 당시에. 그런 상황이니까, 그러니까 무조건 지금이 저점이다. 이런 건 굉장히 위험한 발상이라는 위험하다. 거예요. 그렇죠. 예, 하락 기간이 굉장히 부동산 같은 경우 길게 이제 진행이 되기 때문에 사실 냉정하게 합리적인 사람이라면 네. 예, 이게 이제 예측을 못했으면 모르지만 어느 정도 예측을 할 수 있다라면 네. 피해가는 게 좋다라는 그래서 이제 제가 이런 얘기를 좀 많이 하는 거예요. 그 하락을 얘기하셨으니까 네. 시점이 되게 궁금해요. 네. 그래서 어느 정도 기간을 거쳐서 하락장이 시작되는지 네, 또 네. 폭락을 말씀 주셨으니까 그 네. 폭락의 시점? 구체적으로 생각하시는 예측 시점이 있으십니까? 사실은 이게 그 원인들이 정확히 있어요. 그러니까 뭐냐면 상승장이 진행이 되다가 네. 상승을 멈추게 하는 원인이 있습니다. 그거는 뭐냐면 이제 매수자들이 안 사야 돼요. 매수자들이 안 사면 상승을 멈추되 하락하진 않아요. 예. 그게 반만. 이제 그게 지금 시점이에요. 현 시점이다. 예, 지금 시점이 이제 정체기라고 제가 말씀을 드리는데 정체기 같은 경우는 어떤 상황이냐면 매수자는 안 사고 매도자도 안 파는
그러니까 서로 팽팽한 줄다리기를 하는 상황이기 때문에 어느 방향으로도 크게 움직이지 않는 그렇죠. 예, 그런 상황이 지금 이제 정체기인데 그게 상승장에서 이제 정체기로 변하는 원인은 매수자들이 그동안에는 굉장히 적극적으로 매수를 참여를 했다가 그렇죠. 패닉 바잉. 그렇죠. 패닉 바잉, 공포 수요 뭐 이런 얘기들이 많이 나왔잖아요. 그러다가 어느 순간부터 갑자기 이 매수자들이 매수를 멈추게 되는 거예요. 근데 그 원인을 만드는 요인이 아이러니하게도 매도자, 집을 가진 사람들이 그 원인을 제공을 하는 거예요. 어떤 원인을 제공했죠? 그러니까 집값 상승에 대한 기대 심리가 너무 크다 보니까 호가를. 호가 갭을 굉장히 크게 벌려버려요. 근데 그게 어느 한두 사람이 하는 게 아니고 전체가 다 그렇게 해버리니까 매수자들이 이 가격 되면 나는 사겠다라고 마음 먹고 있는데 이 가격보다 훨씬 비싼 가격에 매물이 나오니까 부담스러워지는 거죠. 그렇죠. 예. 근데 그 부담스러운 거를 이제 더 멈추게 만드는 요인들이 있는데 네. 그게 바로 이제 정책의 누적 효과라는 거예요. 많이 나왔었잖아요. 예. 지난 정권이 아니라 아직까지는 현 정권이죠. 네. 예, 문재인 정부에서 거의 30회에 가까운 정책들을 쏟아냈잖아요. 그게 이제 다 매수를 네. 이제 멈추게 매수를 좀 저지시키는 그 정책 위주로 진행이 됐단 말이에요. 근데 상승장에는 그게 효과가 없다가 네. 이제 어느 정도 시점이 되면 이게 효과를 발휘하는 시점이 나오거든요. 네. 그거를 이제 제가 양질 전환의 법칙이라고 말씀을 드리는데 새롭게 용어를 만드신 건가요? 사실 있는 용어죠. 이건 과학에 있는 건데 이게 그 부동산 시장에 적용을 하는 그렇죠. 사회 현상에도 다 적용이 됩니다. 양질 전환의 법칙은 이게 어느 한 방향으로 뭐든지 진행이 될 때 이 어떤 이 반대 효과를 내는 것들이 많이 들어오거든요. 네. 근데 효과가 없는 거죠. 효과가 없어요. 그냥 현상은 유지가 되는 거예요. 그러다가 어느 순간부터 이게 누적됐을 때 네. 나중에 비로소 그게 효과를 발휘하면서 방향을 턴을 시키는 거거든요. 그게 이제 양질 전환의 법칙의 일종인데 지금은 정책의 누적 효과가 이제 비로소 나타나는 시점이에요. 네. 근데 지난 정권에서도 사실 그랬잖아요. 네. 그래서 노무현 정권 때 했던 여러 가지 그 정책들이 이명박, 박근혜 정부 때 네네네. 효과를 나타나서 집값이 좀 떨어지는 약간 비슷한 상황이라고 볼 수 있나요? 아니면 전혀 다른 건가요? 비슷한 상황으로 볼 수 있습니다. 자, 이제는 정체기가 되면 이제 하락으로 넘어가는 요인이 생겨야 되잖아요. 그렇죠. 그게 뭐냐면 이제 안 팔리는 물건이 생겨야 돼요. 안 팔리는 물건. 그러니까 매수자들이 안 사잖아요. 그럼 일반 소비재의 물건들은 안 팔리는 물건이 쌓이게 돼요. 근데 부동산은 그렇지가 않아요. 그게 무슨 차이인지 혹시 아시겠습니까? 그래도 오른다는 기대감? 그게 뭐냐면 네. 공급의 특성의 차이예요. 공급의 특성. 예, 그건 뭐냐면 일반 소비재는 공급자가 뭐냐면 뭐 제조사들이잖아요. 그렇죠. 예, 그럼 그 사람들의 특징은 무조건 팔기만 해야 돼요. 그러니까 이걸 팔까 말까 고민하는 사람이 아니고 무조건 팔기만 해야 돼요. 가격을 낮춰서라도. 예, 무조건 팔기만 해야 되니까 안 사면 쌓이는 거예요. 근데 부동산은 네. 주 공급자가 누구냐면 같은 일반 사람이에요. 일반 아파트에 매물 팔고자 하는 사람들이잖아요. 이게 이제 전체 공급의 70%를 차지합니다. 우리나라 거래에서. 그러니까 신축으로 들어오는 것보다 더 많이 차지하는 공급 역할을 하는 게 일반 매도자예요. 네. 근데 일반 매도자들은 뭐냐면 시장 상황에 따라서 팔까 말까를 저울질하는 사람이라는 거예요. 그래서 시장 상승이 지속되어 왔기 때문에 집을 가진 사람들은 아직까지도 집값 상승에 대한 기대 심리가 굉장히 강해요. 아직까지. 예. 그래서 안 팔아요. 팔더라도 그 적극성이라고 이제 제가 새로운 용어를 이제 도입을 했는데
팔고자 하는 매물들은 나오는데 네. 여기서 가격을 떨어뜨리면서 적극적으로 팔려고 하는 그런 모습은 없는 거예요. 아직은 시장 상황이 괜찮다고 보는 그렇죠. 거죠. 예. 그렇기 때문에 이 적극성이 없는 매물들은 서로 경쟁하지 않아요. 그래서 호가를 낮추지 않고 호가 위에서 버티면서 팽팽한 기싸움을 하는 거죠. 급하지 않다는 얘기잖아요. 그렇죠. 이런 상황이 되면 하락하지 않아요. 그러니까 매물이 안 팔리는 매물이 있는 게 아니고 이거는 스스로 안 팔고자 하는 거지 팔고자 정말 노력하고 있는데 안 팔리는 매물이 아니라는 거예요. 자, 그런데 중요한 거는 우리나라 매매 시장에서 또 다른 공급자가 있어요. 그게 뭐냐면 건설사가 공급하는 분양이라는 게 있습니다. 그게 동시에 있어요. 네. 일반 매매 시장이 있고 분양 시장이라는 게 있어요. 그래서 분양 시장에서는 공급자의 성향이 달라요. 일반 매매 시장하고. 아까는 제가 일반 매매 시장에서의 공급자들은 팔까 말까를 고민하는 사람이라고 했어요. 그리고 시장 상승에 대한 기대 심리가 굉장히 강하다라고 말했어요. 근데 분양 시장에서는 공급자는 건설사예요. 건설사는 한번 계획을 세우고 가격을 정해놓고 모든 계획이 다 완료가 돼서 이제 분양 시작하면은 이때부터는 무조건 팔기만 해야 돼요. 그래서 여기서 막 가격이 올라간다고 해서 야, 우리 분양 멈추고 가격 다시 올려서 팔자. 이게 안 된다는 얘기예요. 분양가가 정해져 있으니까. 네. 그런데 매수자들이 안 사기 시작하면 이게 이제 안 팔리는 상황이 벌어져요. 그게 바로 미분양. 그렇습니다. 네. 그래서 이 미분양이 생기기 시작하면 그때부터 이제 시장이 하락으로 넘어가는 거예요. 맞아요. 과거 몇 년 전만 하더라도 미분양 쌓인다라는 그런 기사들을 많이 접하기도 했었거든요. 네네네. 요새 들어서는 미분양 소식이 전혀 없잖아요. 그렇죠. 네. 미분양이 쌓일 수가 없는 게 매수 열기가 워낙 강했으니까 분양하는 것마다 굉장한 경쟁률로 다 사버리는 거죠. 그러니까 이게 미분양이 쌓일 틈이 없는 거죠. 근데 이제 지금 보면은 네. 미분양이 하나씩 나오고 있잖아요. 거의 뭐 서울에선 나오지는 않지만 지방 외곽으로 나온다는 말씀이시죠? 지금은 이제 가장 심한 지역이 이제 대구고. 대구. 네. 그 다음에 이제 제가 작년 한 10월 전부터 이제 인터뷰를 할 때 네. 서울 수도권에도 미분양이 생길 거다라고 얘기를 했어요. 근데 그때 당시에 미분양이 전혀 없던 시기거든요. 그래서 이제 그런 인터뷰가 나갔을 때 댓글에 굉장히 많은 이제 반박성 댓글들이 많이 달렸었죠. 미분양이 없는데 무슨 미분양이 생긴다는 소리냐라고 내가 했지만, 사겠다 막 이런 거 아니에요? 예, 했지만 경기도 일부 지역에서 이제 미분양들이 생기기 시작했죠. 심지어는 송도에서 이제 미분양이 나왔고요. 그 다음에 최근에는 서울에도 생겼습니다. 서울에도 있습니까? 네, 서울에도 미계약분이 생겼어요. 미계약분. 네, 네. 미계약분하고 미분양은 같은 말이에요? 사실은 미계약분이 나와야 사실 이제 이게 시간차가 있는 거거든요. 그러니까 미계약분이라는 건 뭐냐면 청약이라는 걸 하잖아요. 네. 청약이 이제 1, 2, 3순위로 이렇게 진행이 되거든요. 그래서 원래 이제 그 1순위에서 청약 당첨자들을 뽑잖아요. 그러면 보통 이때 이제 다 완판이 되거든요. 그래서 여기에서 당첨자들한테 계약을 진행을 하는 거예요. 근데 여기에서 보통 지금까지는 계약이 완료가 끝났습니다. 거의 막 1순위 마감 이렇게 되기도 했죠. 근데 여기에서 이제 계약이 안 된 안 돼. 미계약분이라는 게 나오는 거예요. 그럼 순위가 밀리죠. 그렇죠. 그럼 2순위로 또 밀리고 3순위로 밀리고 줍줍으로 가고 이렇게 되는 거예요. 보통은 이제 미계약분이 처음에 나오면 이런 다음 순위에서 다 팔리게 돼 있어요. 그래서 이제 미계약분이 처음에 나오는 과정이 미분양으로 가는 과정인 거예요. 미계약분이 안 나오면 미분양이라는 게 생길 수가 없습니다. 또 네. 과거에는 보면은 줍줍 하려고 막 줄 서고 막 이랬잖아요. 네네. 그런 현상이 이제 점차 사라질 걸로 보시는 거죠? 그렇죠. 지금 같은 경우는 서울에 미계약분이 나왔을 때 네. 줍줍으로 이제 다 팔리긴 했어요. 근데 이게 뭐냐면 이제 다음 청약 경쟁률에 영향을 줘요. 그러니까 제가 이제 다음 그 인터뷰할 때 선당 후곰이라는 얘기를 했거든요. 선당 후곰. 네. 그러니까 청약 시장에서 어떤 상황이 지금까지 벌어졌냐면 청약을 넣는 사람들이 고민을 하지 않아요. 일단
당첨되고 보자. 그렇죠. 근데 그것도 참 신기한 게 이제 원래는 내가 이게 당첨될지 안 될지 그리고 내가 좋아하는 집인지 내가 살 수 있는 집인지 이런 것들을 굉장히 고민하고 넣어야 되거든요. 원래는 그렇죠. 그렇죠. 네. 근데 예전에는 한 1, 2년 전만 해도 그런 상황들이 있었습니다. 네. 근데 그렇게 하다 보니까 무슨 결과가 생겼냐? 무조건 떨어져요. 청약을 넣기만 하면 떨어지는 거예요. 그렇게 되니까 뭐 어떤 상황이 벌어지냐? 고민해봤자 소용이 없는 거예요. 일단은 넣자. 네, 고민해봤자 어차피 떨어질 거니까 그러면 넣고 보는 게 낫는 거죠. 합리적인 행동인 거예요. 그래서 선당 후금의 경쟁률이 생기는 거예요. 선당 후금은 뭐, 먼저 당첨이 되고 그 다음에 나중에 고민하자. 예. 선당 후금. 네네. 그러니까 당첨되고 나서 고민하는 거지 당첨도 안 됐는데 고민해봤자 무슨 소용이냐. 왜냐면 너무 당첨되기가 어렵고 그렇죠. 그리고 무조건 새 아파트면은 시세 차익이 붙는다라는 그렇죠. 게 현상으로 진짜 보여줬으니까 맞습니다. 그런 현상이 예, 있었겠죠. 그런 현상이 생기다가 이제 미계약분이 나왔어. 그러니까 이게 덜컥 이게 무슨 상황이지? 겁이 나는 거죠. 네. 그래서 그 다음 현장부터는 선당 후금이 없어져요. 고민을 먼저 하는 거죠, 이제. 네. 왜냐면, 자, 여기서 왜 선당 후금이 없어지냐면, 청약이 당첨됐는데, 네. 당첨된 사람이 청약을 포기하잖아요. 그러면 이 사람은 어떤 손해가 생길까요? 앞으로 청약 넣을 수 있는 기회가 없어지는 그렇죠. 그동안에 진짜 어마어마하게 노력해서 가점을 쌓았죠. 그렇죠. 쌓아온 스펙이 무너지잖아요. 아깝게 되는 거예요. 그래서 고민을 하게 된다면 그렇죠. 그래서 이제 내 청약 점수 정도 되면 이 현장에 당첨이 될까 안 될까를 고민하게 되는 거예요. 그래서 당첨이 될 가능성이 높다 그러면 더 고민하는 거죠. 진짜 내가 이 집을 들어가서 살 수 있느냐 아니면 이 가격이 이제 맞느냐 예, 그다음에 이게 더 올라갈까 이런 거를 굉장히 고민하는 거예요. 그래서 오히려 이제 청약 점수가 굉장히 높은 사람들은 청약을 안 넣어요. 경쟁률이 낮아지겠네요, 아무래도. 그러니까 청약 점수가 높은 사람 막 60점대 이런 사람들도 수두룩하잖아요. 그렇죠. 그리고 그런 사람들이 지금 30점대에 당첨되는 현장에다 넣겠냐고요. 아깝거든요. 네, 아깝죠. 예, 그래서 안 넣는단 말이에요. 그럼 경쟁률이 뚝 떨어져요. 그럼 경쟁률 떨어진 걸 보고 당첨이 또 된 사람들은 또 고민하는 거예요. 내가 한 이제 처음 현장에서는 한 30점대에 당첨이 됐다라면 한 20점대에 되는 사람 넣겠죠. 넣었는데 당첨이 돼. 기대도 안 했는데. 그 사람마저 고민을 하는 거예요. 그렇죠. 이제 그런 상황으로 바뀌는 거예요. 그럼 아무래도 예전에는 청약 열기, 과열 이런 표현을 썼었거든요. 네. 그러면 그런 현상에 대한 기사가 요새 들어서 진짜 부쩍 줄어든 것 같기는 해요. 그게 이제 자연스러운 현상이라는 거예요. 그게 뭐냐면 안 사기 시작했다라는 거예요. 안 사기 시작했다. 안 사기 시작하면서 나타나는 현상이 미계약. 예, 청약 경쟁률이 떨어지고 미계약분이 나오고 그게 미분양으로 연결이 되는 거예요. 근데 아까 말씀 주셨지만 서울에서도 그런 미분양? 네. 미분양이 나타나기 시작했다라는 이제 거죠. 나올 수 나올 있는 수 있다. 지금 현재는 지금 미계약이지만 미계약으로 이제 끝났지만 이런 현상 때문에 이제 미분양으로 연결이 될 가능성이 굉장히 높아졌다. 이제 말씀 주셨던 것처럼 일반 그 아파트 시장이 일반 주택 시장이 있고 그다음에 분양 시장이 있는데 분양 시장에서 이렇게 미분양이 나타나면 그때는 하락의 어떤 전초? 그러면 이렇게 되면 뭐냐면 매수자들이 이제 아예 안 사요. 아예 안 사는 게 기다리는군요. 예, 가장 선호하는 매물 이게 분양 쪽이었잖아요. 그렇죠. 예. 새 아파트. 근데 이게 지금 매물이 쌓이고 있다. 이건 뭐냐면 이제 시세 차익을 기대하기 어려운 상황으로 갔다라는 거를 대변해주고 있는 거거든요. 그럼 우리나라 지금 집을 사려고 하는 매수자들은 냉정하게 얘기하면 거주 개념이 아니에요. 바이 개념입니다. 바이 시세 차익을 그렇죠. 기대하는. 시세 차익을 노리는 사람들이 집을 사려고 하기 때문에 시세 차익이 없다라고 생각이 들면 그때부터 매수를 멈춰버려요. 이제 다주택자가 아니라 1주택 나는 그냥 거주의 개념으로 산다. 정말 리브의 개념으로 산다라는 사람들조차도 가격이 오르지 않는다면은 살 생각을 안 한다는 말씀이신 거예요. 그렇죠. 그 사람은 더 심해요. 더 심한 게 지금까지 왜 이 사람이 무주택자를 유지했는지 혹시 생각해 본 적이 있나요? 가격이 뭐 이제 재정 여건이 안 된다거나 아니면 가격이 오르지 않고 안정적으로 갈 거라고 생각하거나. 그렇죠. 대부분은 사실 여건이 안 되는 사람 별로 없어요. 여건이 안 되는 사람은 청약도 넣지 못합니다. 대부분의 사람은 스스로 선택해서 그 무주택자가 된 거예요. 스스로 선택. 그러면 뭐냐면
재정은 어느 정도 되는 거예요. 뒷받침이 되는데 그러면 왜 지금까지 이렇게 집값이 상승하는데 무주택자를 유지했냐? 상승하는데. 네, 그거는 시장 상황이 시장에 대한 부정적인 생각이 더 강하기 때문에 그래요. 이게 안 오를 거야, 그렇죠. 떨어질 거야, 네. 이런 생각을 그래서 사실 그런 게 깨지면서 이제 패닉 바잉이 나오는 거거든요. 내가 지금까지 생각했던 이런 부정적인 생각이 이제는 아니었구나라고 생각해서 패닉 바잉이 나오는데 지금 올라가다 보니까 다시 이제 멈췄잖아요. 그렇죠. 그럼 다시 부정적이 되는. 일단 전세에 살고 보자. 그렇죠. 그럼 실질적으로 거주는 해결을 할 수 있어요. 거주는 임차로 가면 언제든지 해결이 되잖아요. 그리고 집을 산 사람과 네. 임차로 간 사람이 주거 비용을 계산해 보면 네. 어떤 게 훨씬 더 이득인지 계산을 할 거 아니에요. 네. 집값 올라갈 때는 집을 산 사람이 이득이 되죠. 근데 집이 안 올라가는 상황이 되면 임대로 간 사람이 훨씬 이득이 돼요. 그럼 여기서 궁금한 게 있어요. 그러면은 이제 집 사려고 하는 사람들이 줄어들게 되면 네. 아무래도 전세 시장으로 옮겨갈 거 아니에요. 네네. 그럼 전세값이 오릅니까? 그게 바로 올라가지 않습니다. 시간차라는 게 있어요. 그리고 나중에 보면 이제 그게 어떤 상황이 벌어지냐면 전세는 뭐라 할까 패닉 바잉 같은 게 웬만해서는 안 나와요. 그냥 완전 전세 난일 때만 이제 어쩔 수 없이 나타나는 현상이고 일반적인 상황에서는 패닉 바잉이 나타나지 않아요. 왜냐하면 매매는 패닉 바잉이 나타나는 게 뭐냐면 시세 차익이라는 게 이득이 생기잖아요. 네. 패닉 바잉을 해도 이득이 생기기 때문에 패닉 바잉을 할 수가 있는 거예요. 근데 전세는 무조건 손해보는 구조예요. 전세를 높게 가면. 높게 가져가면. 네. 네. 그래서 전세가 비싸다 생각하면 여기를 고민하고 내가 이자나 월급이나 이런 거에서 감당이 될까 이런 것들을 고민하면서 패닉 바잉을 하지 않고 내가 좀 무리하다 싶으면 지역을 옮기죠. 옮기는 서울에서 뭐 경기도로 그렇죠. 나간다든지. 그렇기 때문에 이런 게 바로 집값 전세가 상승으로 이어지지 않아요. 전세값 상승으로 이어지지 않는다라고 하셨는데 그렇지만 뭐 전세 매물이 한정되어 있는 상황에서라면 네네. 아무래도 물론 이제 외곽 지역으로 밀려나겠습니다만 아무래도 네네. 직장이 뭐 서울이다 중심이다 네. 하면 좀 인근 지역에다 구하려고 하는 수요가 있을 수도 있잖아요. 나중에 되면 이게 한참 지나면 이제 올라가게 돼요. 시간차를 좀 두고 시간차가 꽤 길어요. 꽤 길다. 그러니까 이거를 상승으로 연결시키고자 하는 사람들은 네. 지금 말씀하신 논리를 전개를 하거든요. 집을 안 사면 전세로 옮기니까 전세가가 올라간다라고 이제 얘기를 하거든요. 근데 대부분의 사람들은 그러니까 예를 들면 이런 거예요. 숫자 개념으로 파악하면 굉장히 이제 좀 쉬울 수 있는데 만약에 전세가가 전세 공급이 1이고 네. 수요자가 1이라면 네. 어떻게 될까요? 뭐 가격도 오르지 않고 예. 수요 매칭이 네. 되는 거 아니에요? 근데 그렇게 생각하면 안 돼요. 안 돼요? 부동산은 숫자 개념이 더 중요한 게 아니고 이 사람들의 심리 상태가 훨씬 더 중요해요. 그러면 좀 더 좋은 데 가나요? 네. 예를 들면 이게 시장 상황이 어떤 상황에 있냐에 따라서 네. 완전히 바뀌거든요. 어떻게 되는 거죠, 그러면? 만약에 이게 시장 상황이 상승장이다. 상승장이다. 그러면 1대1이어도 네. 올라가요. 가격이. 예, 올라갑니다. 왜냐하면 집을 내놓는 사람이 그냥 내놓는 게 아니고 호가를 올리죠. 상승장이라고 하면. 네, 그렇죠. 호가를 올리고 집을 사고자 하는 사람도 그걸 인정을 해요. 그래서 호가 올린 걸 쫓아가서 사는 거예요. 그래서 이때 수 개념이 바뀌어도 올라가는 상황이에요. 수요자는 1명인데 매도자가 2명이에요. 이러면은 떨어질 거라고 생각하죠. 그렇지 않다라는 말씀이죠. 예, 그렇지 않은 거예요. 네. 근데 반대 상황이 되면 가격이 떨어지는 상황에서는 하락장이 되면 심리 상태가 둘 다 무너져 있는 거예요. 그러면 이때 수요자가 2이고 매도자가 1명이어도 가격이 떨어질 수 있다. 네, 떨어질 수 있어요. 왜냐하면 여기에 적극성이라는 게 이제 들어가요. 적극성. 가격이 떨어지는 상황이면 이 임대인은 사실 수요자는 눈에 안 보이거든요. 우리가 지금 1대2, 1대1 막 이렇게 얘기하니까 누가 오든 먼저 내 물건이 이제 나가야 돼요. 그렇죠. 그러니까 수요자는 눈에 안 보여요. 네. 눈에 안 보이기 때문에 시장 상황이 중요한 거예요. 근데 매매가가 하락하잖아요. 네. 그럼 임대인도 굉장히 불안한 심리에 있어요.
그래서 실제로 시장이 매매가가 하락하기 시작하잖아요. 그럼 전세가도 하락을 해요. 그러면 자 이럴 때 논리적으로 아까 방금 말씀드린 상황을 전개를 하면 자 매수자들이 안 사서 전세로 가니까 올라가지 않을까 이런 상황으로 전개가 되는데 실제 현상에서는 하락한단 말이에요. 그게 왜 그러냐면 심리 상태가 무너지기 때문에 그래요. 무너진다. 네. 그러니까 임대인이 매매가가 하락하면 급해지거든요. 그럼 임대를 내놓을 때도 불안한 심리로 임대를 내놓지 여유 있을 때와 불안할 때는 완전히 다른 거예요. 그러니까 시장 상황에 따라서 매수자, 매도자의 그 심리 상태가 바뀌기 때문에 네. 딱 일률적으로 말씀하실 수가 그렇죠. 없잖아요. 그죠? 그래서 시장 상황에 따라서 이게 어느 정도 이 사람들이 이제 안정된 그리고 이 수가 완전히 어긋날 때까지는 네. 예, 이게 크게 바뀌지 않는다는 얘기예요. 조금 시간이 좀 필요하다. 네. 가격 그리고 반영할 때까지. 여기서 또 이제 또 다른 문제가 뭐냐면 네. 만약에 전세가가 지금 상황에서 올라간다 하더라도 매매가에 영향을 주지 않아요. 그건 뭐냐면 전세라는 건 파생 상품이에요. 이제 주식 채널이시니까 잘 아실 거 아니에요. 파생 상품의 특성은 원물에 영향을 받지 원래 파생 상품이 원물에 영향을 주지 않아요. 원칙적으로. 그렇기 때문에 원물이 가격이 정해지면 그거에 일정 비율로 전세가가 이 파생 상품이 가격이 정해지는 게 원칙이에요. 그래서 제가 이제 그 매매가와 전세가 시장에서 영향력을 연구를 했을 때 네. 어떤 상황이 벌어지냐면 이제 전세가에 의해서 매매가가 움직이는 시장이 있어요. 그 시기가 일정 기간 있고 나머지는 영향을 주지 않는 시장이 되는 거예요. 그게 뭐냐면 이제 일종의 이게 웹도독 현상이라고 주식 시장에서 이제 있잖아요. 네. 그게 뭐냐면 전세가율이라고 해서 매매가와 전세가 갭이 굉장히 적을 때 네. 이때 만약에 전세가가 올라가잖아요. 그럼 올라갈 공간이 없어요. 공간이 없기 때문에 밀어 올리게 되는 거예요. 이 전세가가 매매가를 넘을 수는 없거든요. 네. 파생 상품이기 때문에 넘을 수는 없어요. 그렇기 때문에 넘을 공간이 없으면 밀어 올리게 되는 거예요. 그래서 같이 올라가는 거죠. 그렇죠. 그렇게 해서 올라가는 게 이게 이제 파생 상품이 원물에 영향을 주는 이런 상황인데 자, 지금은 어떤 상황이냐? 매매가와 전세가 비율이 굉장히 커요, 이제는. 그러니까 지금 보통 서울 같은 경우는 50%대잖아요. 그러니까 10억이면 전세가 5억이에요. 그럼 여기서 전세가가 5억, 6억 올라간다 하더라도 갭이 어느 정도 일정하게. 예, 갭이 공간이 충분히 있잖아요. 충분히 있습니다. 그러니까 얘가 올라간다 하더라도 얘가 영향이 없는 거예요. 근데 또 생각해 보면은 깡통 전세 이런 얘기들 많이 나왔었잖아요. 네, 네. 그러니까 뭐 전세값은 올라가는데 가격 그 매매 가격이 일정하게 한다. 그러니까 소장님은 이제 전세 가격이 매매 가격을 넘어서지는 않는다고 했지만 네, 네, 네. 나중에 집값이 막 떨어지고 네. 전세 가격은 수요가 있어서 이제 올라가게 되면 전세금을 못 받게 된다거나 이런 네. 현상에 네. 대해서는 좀 들어보세요. 그거는 지금 그 굉장히 그냥 불안감을 뭐 이렇게 가속시키는 그런 그 용어인데 네, 사실은 아직까지 이제 고민할 정도는 아니지만 예, 지금 이런 상황에서 깡통 전세가 나타나지 않아요. 않아요. 예, 네. 왜냐하면 여기서 매매가가 갭이 떨어지더라도 충분하게 예, 있으니까. 떨어지는 폭이 크기 때문에 그런 건데 깡통 전세가 언제 얘기가 나오냐면 전세가와 매매가 갭이 딱 붙어 있을 때 얘기 나오는 그럴 거예요. 때가 있었잖아요. 네. 뭐 7, 근데 80% 이때는요, 문제는 뭐냐면 이게 이제 집값이 전세가가 올라가고 있는 상황에서는 깡통 전세 상황이 벌어질 수 없어요. 전세가가 올라가면서 매매가가 올라가거든요. 그러면 다음 세입자를 만날 때 항상 더 높은 전세금을 받고 오기 때문에 그 나가고자 하는 전세 그 전 세입자의 보증금을 충분히 내줄 수 있는 상황이 되는 거예요. 깡통 전세는 언제 나타나냐면 매매가가 떨어질 때 전세가가 붙어 있는 아파트들이 있어요. 네. 네, 이제 그런 게 이제 깡통 전세의 위험에 노출이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예를 들면 막 상승장에 있던 지역인데 네. 다 올랐는데 네. 안 오르는 아파트가 유독 있을 수 있거든요. 그런 거는 이제 전세가가 굉장히 높을 수 있어요. 그럼 이런 거는 이제 일시적으로 매매가는 하락하면서 역전되는 상황이 이제 일시적으로 벌어질 수 있어요. 원래 이제 얘가 새로운 전세로 맞추면 예를 들면 이제 매매가가 2억이고
전세가가 한 1억 8천이다. 네. 그러면 이제 매매가 떨어지고 전세가도 떨어지면서 전세가가 새로 맞추면 이제 1억 7천이 되는 거죠. 그러면은 기존에 있던 전세 임차인은 1억 8천이잖아요. 그럼 전세가가 낮아지고 매매가도 이제 더 낮아지면서 1억 매매가는 뭐 1억 8천 근처까지 내려왔다. 그렇게 되면 이제 기존의 임차인이 보증금을 받고 나가기가 어려운 상황이 네. 벌어지는 거죠. 이걸 보고 이제 깡통 전세, 역전세 상황이라고 이제 얘기를 하는 거예요. 네. 이런 상황은 굉장히 특수한 상황이라는 거죠. 이제 뭐 이제 전세 얘기를 워낙 오래 해가지고 네. 금리 얘기 다시 집값 얘기로 돌아가 네, 네, 네. 볼게요. 지금 금리 인상 갈수록 가팔라지고 있습니다. 뭐 미국도 비슷해 한다고 네, 네. 했고요. 우리나라도 마찬가지일 텐데 금리 인상되면 일단은 집값에 어떤 영향 미치죠? 사실 금리와 집값의 연관성, 상관관계를 연구를 이제 해야 되잖아요. 그렇죠. 사실은 저는 이제 체계적으로 좀 분류를 했는데 네. 금리는 2차 요인으로 이제 구분을 해요. 1차 요인과 2차 요인의 특징은 뭐냐? 네. 시장의 추세를 바꿀 수 있는 요인은 1차 요인이에요. 근데 추세를 바꿀 수 없는 요인은 2차 요인으로 구분을 해요. 추세를 바꾸냐 안 바꾸느냐. 그래서 예를 들면은 이거예요. 지금 이제 금리가 인상되잖아요. 그렇죠. 만약에 상승장이에요. 지금 상승장인데 금리가 인상이 됐다. 그러면은 많은 사람들은 그걸로 인해서 집값이 하락할 거라고 예상하잖아요. 그렇지 않아요. 이럴 때는 그냥 계속 상승하는 거예요. 집값이 더 많이 오를 거라고 보니까 네. 금리 부담을 이자 부담을 내고서라도 충분히 감당할 수 있다. 감당을 하는 거예요. 시장 참여자들이. 그래서 추세를 바꾸지 못해요. 그럼 반대로 지금 상황은 어때요? 지금 상황은 이제 시장 상황을 잘 봐야 되는 게 시장 상황이 먼저 정체기에서 이제 정체기 하락으로 넘어가는 단계잖아요. 그렇죠. 이럴 때는 그 효과가 커지는 거예요. 금리 인상을 크게 받아들인다는 그렇죠. 얘기죠. 방향이 같아지잖아요. 그러니까 2차 요인의 특징은 뭐냐면 방향이 같을 때는 큰 효과를 내는 거예요. 그리고 방향이 다를 때는 효과가 거의 없는 상황이 되는 거예요. 그래서 금리를 구분할 때 시장 상황을 먼저 보고 시장 상황이 상승장이다. 그럼 이때 금리 인상이 되더라도 큰 효과가 없다. 근데 금리가 인하가 된다. 그럼 엄청난 효과가 있는 거죠. 유동성이 엄청 많이 풀리고. 그렇죠. 네. 그런 다음에 만약에 시장이 하락장이다. 네. 하락장이면 이때 금리 인상의 효과는 같은 방향이잖아요. 네. 하락으로 가는. 그렇기 크게 때문에 받아들이는 그렇죠. 거죠. 하락의 네. 효과가 훨씬 더 커진다는 거죠. 네. 그래서 지금의 금리 인상 그 기조는 네. 시장의 하락 방향을 더 크게 할 수 있는 그런 상황으로 간다는 거죠. 알겠습니다. 정책적인 부분 좀 얘기할게요. 네. 이제 새 정부 출범이 얼마 안 남았어요. 이제 네. 새 정부에서는 이제 여러 가지 규제 완화를 좀 공약으로 내세웠었고, 네, 네, 네. 근데 최근 들어서 좀 집값이 들썩이다 보니까 인수위에서도 조금 속도 조절을 하는 모습을 보이고 있어요. 네. 이런 정책적인 변수가 네. 어떤 집값에 미치는 영향, 부동산 시장에 미치는 영향은 좀 어떻게 보세요? 사실은 정책적인 측면이 집값에 영향을 미치는 요인이 굉장히 커요. 굉장히 큽니다. 그래서 제가 원래 이제 그 사이클 네. 요소를 구분할 때 1차 요인을 제가 4가지로 꼽거든요. 1차 요인을 예. 가지로. 네. 그러니까 추세를 바꿀 수 있는 그 요인이 이제 첫 번째가 심리, 대중심리. 상당히 중요하게 심리. 여기시는 것 같아요. 그리고 그게 이제 가장 기조가 되고요. 네. 이 심리에 영향을 주는 3가지 요인이 바로 첫 번째가 전세고요. 네. 두 번째가 분양이고 세 번째가 정책입니다. 정책. 예. 네. 그래서 이 총 4가지 요인으로 이제 시장 사이클을 분석을 하는데, 네. 그러니까 정책은 1차 요인에 해당이 돼요. 근데 이제 조금 약간은 전세와 분양하고는 좀 약간 다른 요인인 게 힘이 원래 이상적으로 얘기하면 가장 힘이 세요. 이상적으로 얘기하면 예를 들면 추세를 완전히 바꿀 수가 있어요. 이상적으로 전세나 얘기하면 분양이 아니요. 그 어떤 정책이 거? 정책이요. 네. 그렇죠. 예. 가장 힘이 센 부분인데 네. 현실적으로 보면 이제 그렇게 나타나기가 어려운 거예요. 왜냐하면 이게 예를 들어서 문재인 정부 때 집값을 하락으로 만들려고 했다라면 만들 수도 있었어요. 만들 수 있었는데 안 한 거예요.
일부러 하나. 네, 안 한 겁니다. 안 했는데 정책을 그렇게 많이 쏟아냈는데도. 네. 그게 뭐냐면 예를 들어서 30번에 걸쳐서 낼 정책을 한 번에 냈다. 그러면은 하락으로 가겠죠. 근데 그거를 왜 30번에 걸쳐서 냈을까? 왜 냈다고 보세요? 그러니까 정부의 입장을 잘 이해를 해야 돼요. 정부의 입장은. 그러니까 정부는 시장이 어느 한 방향으로 극한으로 치닫는 거를 가장 싫어한다는 거죠. 그래서 정부가 원하는 거는 안정이에요. 안정이에요. 어느 정부나 마찬가지예요. 예, 어느 정부나 마찬가지입니다. 그래서 정부는 안정을 추구하는 정책을 낼 수밖에 없어요. 그래서 많은 사람들이 부동산 전문가들이 야 문재인 정부가 이렇게 했으면 하락했을 텐데 라고 얘기하지만 네. 정부의 입장과 부동산 전문가 입장이 완전히 다른 거예요. 그러니까 뭐냐면 하락으로 얘기를 하는 거잖아요. 근데 정부가 하락을 원하지 않은 거예요. 안정을 원했었는데. 그렇죠. 안정을 원하다 보면 정책을 아주 강하게 낼 수가 없는 거죠. 이제 그런 측면이 있기 때문에 나눠서 내는 거예요. 그렇다면 지금 새 정부 들어서도 그게 어쩜 좀 교훈이 될 수도 있는 건가요? 그렇죠. 그러니까 새 정부의 정책을 사실은 잘 받아들여야 되는데 예, 그거를 약간 해석을 달리하는 분들이 계세요. 어떻게? 그게 뭐냐면 자 정부가 이번 정부는 규제 완화를 하겠다라고 했어요. 근데 시장 참여자들이 규제 완화는 곧 집값 상승이다로 받아들이고 있는 거예요. 근데 새 정부는 규제 완화를 하기 전에 네. 뭐라고 전제를 잡았냐면 네. 전제를 잡은 게 있어요. 그게 뭐냐면 자 새로 문재인 정부 때 집값이 상승한 원인이 규제를 너무 많이 냈기 때문에 집값이 상승했다라고 판단을 한 거예요. 뭐 대표적인 임대차 3법 그렇죠. 뭐 이런 것들이 있기 때문에 그래서 이런 것들을 풀어야만 시장이 안정화될 거라고 진단을 한 거예요. 목적은 안정이네요. 부동산 그렇죠. 시장의 안정. 그러니까 뭐냐면 안정을 위해서 규제 완화를 하겠다. 이렇게 얘기를 한 거예요. 근데 받아들이는 사람들은 안정은 쏙 빼먹고 상승. 규제 완화만 받아들이는 거예요. 네. 그러니까 자 지금부터 이렇게 해서 나타나는 현상이 뭐냐? 사람들이 규제 완화를 이제 기대하죠. 그렇죠. 기대하면서 뭐냐? 집값 상승하는 움직임이 지금 보이고 있죠. 맞아요. 재건축 아파트들도 많이 오르고 있잖아요. 네. 그러니까 시장 참여자들이 그렇게 지금 받아들이고 있으니까 네. 정부가 당황한 거예요. 지금 인수위나 새로운 지금 국토부 장관이나 다 지금 당황한 겁니다. 왜? 규제 완화를 통해서 집값 안정화를 꾀한 건데 규제 완화를 하려고 했더니 지금 시장 참여자들이 상승으로 받아들이네. 이렇게 지금 높아지고. 예, 그래서 당황해서 지금 속도 조절을 해야 되겠구나. 이렇게 이제 지금 정책 방향을 약간 지금 달리하는 친구로 그래서 가는 집값 거죠. 방향이나 어떤 전망하기가 상당히 어려울 것 같아요. 물론 이제 하락을 얘기를 하셨는데 네. 당장 새 정부가 조만간 들어서는데 일단은 시장의 방향이 지금과 같이 계속 관망세 또는 조금 더 오르는 그런 추세 이렇게 가나요? 아니면은 어떻게 하락으로 가죠. 하락으로? 네. 무조건 하락으로 가게 돼 있습니다. 정부가 이게 이제 뭐라고 해야 될까? 정부가 바라는 안정은 시장에서 있을 수가 없어요. 있을 수가 없기 때문에 그냥 상승이냐 하락이냐예요. 그래서 정부가 어떤 정책을 내놓잖아요. 네. 내놓으면은 시장은 상승이냐 하락이냐 이렇게 가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자 정부가 이제 시장 안정화를 위해서 규제 완화를 하잖아요. 네. 그래서 다 만약에 진짜 다 풀어버렸어요. 다 풀어버리면 진짜 폭등해버려요. 폭등하는데 정부가 지금 반응을 보고 지금 시장의 반응을 보기 때문에 지금 규제 완화를 한꺼번에 쏟아낼 가능성은 거의 제로에 가까운 거예요. 제로에 가깝습니다. 그래서 시장 상황을 보면서 규제 완화를 천천히 하나씩 풀 가능성이 있어요. 그래서 지금 같은 경우는 이제 대출 규제를 가장 먼저 풀 가능성이 있는데 그게 뭐냐면 대출 규제는 상쇄가 되는 게 있어요. 자, 규제를 풀었어요. 대출 규제를 풀었는데 예전에는 대출 규제를 풀면은 이걸 대출을 받아서 집을 샀어요. 네. 근데 지금은
이제 정부가 판단하거나 아니면 시장에서 시장 참여자들이 판단할 때 문제는 금리 인상과 고려를 해봐야 되는 거예요. 그래서 대출이 나온다 하더라도 이거를 대출을 받아서 집을 샀을 때 네. 자, 금리 인상으로 인해서 손해 보는 것과 이걸 집을 샀을 때 이익을 보는 것과 비교를 해봐야 되죠. 그래서 어떤 게 큰가를 내심 이제 판단을 해서 그쪽을 선택하게 되어 있는 거예요. 그래서 집값 상승의 기대치가 크다라고 한다라면 대출을 막 받아서 집을 사겠죠. 근데 집값 상승 효과가 크지 않다라면 대출을 안 받을 겁니다. 그리고 대출을 받더라도 이걸 집을 사는 데 쓰지 않고 다른 데 쓰겠죠. 예를 들어 투자를 한다라면 뭐 주식 투자를 할 수도 있고 아니면 금 투자를 할 수 있고 달러 투자를 할 수도 있고 뭐 비트코인 투자를 할 수도 있고 투자할 수 있습니까? 그 집을 담보로 하는 건데. 예, 할 수 있죠. 예. 그래요. 네. 예. 집을 담보로 하거나 사업자 대출을 받거나 대출은 여러 가지 측면으로 이제 받을 수 있잖아요. 네, 그러기 때문에 이제 여러 가지 대출을 네. 어떻게 받느냐 이런 측면은 고려할 수 있다라는 거죠. 아예 안 받을 수도 있고 네. 그러기 때문에 정부가 봤을 때는 대출 완화를 했을 때 시장에 미치는 영향이 크지 않다라고 판단하면 풀어줄 수 있는 거예요. 있죠. 네. 왜냐면 지금 또 이제 무주택자들 중에서는 대출 규제가 워낙 강해서 집을 사지 못하는 네. 그런 층도 있으니까 그런 네. 부분에 있어서는 고려를 하겠죠. 그 다음 질문 이제 소장님께서 책도 많이 쓰셨어요. 이제 저 아까 계속 전세 얘기를 했었는데 전세가를 알면 부동산 투자가 보인다라는 책을 쓰셨잖아요. 예. 지금까지 계속 이제 뭐 심리에 대해서 말씀 많이 주셨었어요. 네. 시장 심리. 요거 간단하게 내용을 좀 소개해 주시면 어떤 건지. 그러니까 사실은 처음에 얘기했던 내용하고 일맥상통하는 부분이 있는데 그러니까 아까 공급과 수요가 1이었어도 네. 우리가 심리를 고려하지 않으면 1대 1이면 균형입니다. 네, 제가 이해했던 네, 것처럼. 균형이에요. 네. 그게 이제 일반 경제학에서는 심리라는 요인을 빼고 이렇게 그렇죠. 숫자 개념으로 파악하는 거예요. 근데 이게 왜 일반 경제학에서는 통용이 되냐면 공급자가 일반적으로 그냥 공급을 계속하는 공급자이기 때문에 그런 거예요. 그래서 수요가 숫자가 중요한 개념이 되는 거예요. 그래서 이런 소비재에서는 심리를 많이 빼더라도 특별하게 과열되지만 않으면 숫자 개념이 정확하게 어느 정도 적용이 되는 거예요. 근데 부동산에서는 그렇지 않아요. 심리가 중요하다는. 그렇죠. 부동산에서는 이 숫자 개념보다 이 사람들의 심리 상태가 훨씬 더 중요하게 여기는 거예요. 제가 극단적으로 얘기하면 매도자가 10명이고 네. 수요자가 1명이면 어떻게 되냐 물어보면 다 하락이라고 얘기할 거예요. 근데 시장이 상승장이라면 그렇지 않다. 폭등이에요. 오히려. 예. 왜냐하면 이 매도자들이 경쟁을 하지 않고요. 서로 호가를 다 같이 올려요. 올리고. 예를 들어서 10억, 이 아파트 시세가 10억인데 매도자가 다 12억에 내놨어요. 그러면 이 한 사람은 사고자 해요. 사고자 했을 때 10억에 살 수 있는 게 없잖아요. 그렇죠. 10억에 사고 싶지만 살 수 있는 게 없어요. 결국에는 12억에 사야 되는 거예요. 그러면 폭등하는 거죠. 시장 상황에 따라서 심리가 네. 달라진다. 그러니까 심리가 어떤 상태가 되어 있느냐에 따라서 네. 시장 상황이 완전히 달라질 수 있는 거예요. 그렇죠. 지금 또 궁금한 것들을 이제 다주택자분들 앞으로 새 정부에서 어떻게 좀 방향을 네. 가져가야 할지 궁금해하시는 분들도 많이 있는 것 네, 같아요. 네, 네. 세제 뭐 부분에 있어서 조금 규제를 풀어줄 수도 있고 일시적으로. 네. 지금 현재 만약에 하락을 전제하신다면 네. 이제 폭락 하락을 말씀 주셨으니까 다주택자들 예. 팔아야 합니까? 사실 파는 게 맞죠. 근데 파는 게 맞는데 현실적인 부분 이제 세금하고 고려를 해보면 파는 게 쉽지가 않아요. 다주택자들은. 그래서 이제 양도세 중과를 뭐 풀어야 된다라는 얘기들이 많이 나오는 게 이제 그런 측면이거든요. 그런데 양도세 중과를 풀어주는 시기가 되게 중요해요. 그래서 이게 상승장에서 풀어주면 오히려 상승 효과가 생겨요. 안 팔지 않나요? 그죠? 안 팔아요. 안 팔고 매수자들은 양도세 중과를 풀어줬기 때문에 네. 이게 부양 효과가 생겨요. 그래서 매수자들은 또 적극적으로 사는 상황이 벌어지는 거죠.
그러니까 매수자들이 양도세 중과로 인해서 매수자가 탈락된 것도 굉장히 많거든요. 그러니까 다주택자들이 지금 서울 수도권에서 살 수 없어요. 안 삽니다. 왜냐하면 사가지고 올라봤자 세금으로 다 날리기 때문에 그걸 투자하는 의미가 없거든요. 오히려 가격이 크게 오르지 않을 거라고 또 보는 이유도 있겠네요. 올라봤자 남는 게 남는 게 없다니까요. 없다. 예, 만약에 10억 올랐어요. 그럼 이 사람 더 열받을 거죠. 왜냐하면 10억이 올라가면 다주택자는 얼마를 세금으로 내야 되냐면 8억 한 8억 이상을 내야 됩니다. 그러면은 굳이 손해 본다는 느낌이 네. 나겠죠. 그렇기 때문에 다주택자들이 핵심 지역에 매수를 안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매수자들을 탈락시키는 효과가 있는 거예요. 그런데 다주택 중과를 풀어준다. 그러면 다주택자들이 오히려 더 매수를 하겠죠. 파는 것보다 매수를 하는 측면으로 더 갈 수 있다라는 얘기야. 근데 이게 상승장에서 이제 나타나는 현상이고 지금은 이제 하락장으로 넘어가는 상황이잖아요. 네. 그럼 효과가 좀 달라요. 이럴 때 풀어주는 거는 이제 상승장이 멈췄기 때문에 다주택자들은 경험이 많거든요. 네. 그래서 이제 시장이 끝없이 상승한다라는 건 이분들도 하지 않는다라는 네. 걸 알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이때 다주택자 양도세 중과를 풀어주면 네. 좀 사는 것보다는 매도 쪽으로 치중하게 될 가능성이 있어요. 이런 물건들로 인해서 더 가격이 하락할 가능성도 있다고 보시나요? 그렇죠. 이럴 때 풀어주면 그래서 사실은 지금보다 조금 더 하락이 진행이 됐을 때 그때 풀어주면 효과가 훨씬 더 커요. 시기를 좀 새 정부는 보겠네요. 그렇죠. 네. 그래서 이제 지금 1년 유예로 풀어주는 게 그런 측면인 거예요. 그냥 다 풀어주면 지금 오히려 이제 그 부양 효과로 봐서 그냥 매수세들이 확 달라들어서 상승으로 이끌을 수 있거든요. 네. 그런데 이게 완전히 하락으로 진행이 되잖아요. 그럼 이때 다 풀어도 매수세가 살아나지 않아요. 아무래도 새 정부에서는 시기를 좀 보고서 대출이라든지 세제라든지 이런 것들을 좀 점차적으로 어떻게 할지의 방향성을 결정할 걸로 보이는데요. 네. 그러면 이제 다주택자에 대해서는 이제 말씀을 주셨으니까 하락을 얘기하셨으니까 그러면 지금 현재 무주택자들은 기다려야 되는 거예요? 네. 사실은 무주택자 같은 경우는 가장 좋은 거는 기다리는 게 가장 좋긴 합니다. 현 시점에서는. 네네. 그리고 이제 더 좀 현명한 투자자라면 이제 사이클이 다른. 그러니까 우리나라 전체가 사이클이 같지 않아요. 다릅니다. 시장별로. 네. 그래서 서울 수도권 시장을 하나로 보고 각 지방 광역시를 또 다른 시장으로 보고 또 그 다른 광역 그 행정구역 네. 이런 데에 있는 일반 도시들별로 사이클들이 달라요. 그래서 올라가는 지금 구간에 있는 지역들도 있어요. 그런 데들을 사는 거는 나쁘지 않습니다. 올라가는 구간에 있는 거. 네네. 뭐 서울 수도권 말씀하시는 거예요? 아니 서울 수도권은 하락 지역이니까. 지금 하락 지역이니까. 네, 서울 수도권은 이제 전체 같은 시장이에요. 그래서 여기에서 뭐 일부 지역 이런 거는 소용이 없고요. 네. 그냥 전체 이제 하락하는 구간으로 가니까 서울 수도권은 사실은 매수를 하지 않는 측면이 좋을 거고 올라가는 구간에 있는 지역이랑 지방인데 제가 구체적으로 말씀드릴 수는 없어요. 이게 이제 그걸 관심 있어 하셨을 텐데. 그렇죠. 관심 있어 하실 텐데 네. 영향이 있을 수 있기 때문에 그렇죠. 지방이 작은 도시니까 몇십 명, 몇백 명만 가서 사더라도 맞아. 확 올라갈 수 있어요. 그러면 이 투자자들로 인해서 이 사이클, 그 지역 사이클이 변할 수 있거든요. 알겠습니다. 네. 네. 그렇다면 지금 뭐 사실은 하락을 얘기하셨으니까 무주택자 같은 경우는 조금 기다렸다가 사거나 아니면 네, 조금 네. 상승 사이클의 국면에 있는 곳을 좀 잘 선별해서 투자하시거나 그리고 다주택자 같은 경우는 이렇게 퇴로를 열어줄 때 파는 방법도 네, 말씀해 네. 주셨는데 네. 부동산 시장에 있어서 또 투자 관점에서 보지 않을 수 없을 것 같아요. 이런 시장에서는 좀 틈새 시장이라고 한다면 네. 좀 투자할 수 있는 전략을 조금 짜시는 분들한테는 도움을 주실 수 있는 말씀 어떤 게 있을까요? 사실은 아까도 말씀드렸듯이 지방의 일부 도시들이 상승하는 지역이 있기 때문에 이런 데를 이제 공략하는 거는 괜찮다. 그런데 이제 이때 조심해야 될 건 뭐냐면 대체 상품이 있거든요. 대체 상품. 뭐냐면 이제 뭐 주택 대용으로 요즘 인기 좋은 게 뭐 오피스텔, 아파텔, 네, 아파텔. 아니면 생수,
생수? 예, 생활형 숙박 시설. 예, 생활형 요즘 이제 엄청 지금 핫한 게 약간 지금 지나가는 추세거든요. 네, 그다음에 생수. 이제 잘 외워줄게요. 예, 지식산업센터. 네. 예, 뭐 이런 이제 투자형 상품들이 있는데 네. 사실은 이것들도 지금은 진입하면 안 되는 시기예요. 아, 그래요? 이미 너무 인기가 많습니까? 예, 이미 이제 그러니까 아파트 시장이 과열되면서 네. 이제 많이 투자 옮겨왔군요. 열기가 과열된 사람들이 이제 규제로 인해서 아파트 시장은 더 이상 투자하기 어렵다. 네. 그러니까 다주택자들은 여기에 투자하기 어렵잖아요. 아파트 시장에. 그래서 이분들이 어디로 갔냐? 대체 상품들로 이미 옮겨갔었어요. 그러면서 분양권 시장이 난리가 났었습니다. 예, 그래서 뭐 아파텔, 뭐 지산, 생수 이런 거 할 거 없이 분양권들이 지금 피가 엄청 붙었고 네. 지금 이제 분양하는 것들은 분양가가 그로 인해서 어마어마하게 상승을 했어요. 근데 문제는 얘네들이 분양권 상태에서 막 사람들이 이제 전매 제한이 없고 이러다 보니까 네. 돌리기, 이제 피 돌리기 막 그런 형태로 투자가 많이 들어갔거든요. 네. 근데 이게 이제 그 현물이 되면서 네. 위험도가 높아지는 상황이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제 우리나라의 이 선분양 제도가 되게 위험한데 일반 사람들 입장에서는 공급이 얼마만큼 많이 되는지를 체감하기가 어려워요. 그러니까 선분양이니까 실제로 분양만 했지 건물이 없잖아요. 근데 이게 분양 건물이 되는 시기가 보통 3년 정도 걸린단 말이에요. 네. 그럼 이 첫 번째 분양을 시작하는 게 건물이 될 때까지 3년이 걸리는데 이 3년 동안에 수많은 공급이 분양이 이루어진단 말이에요. 네. 그럼 이게 연달아서 이제 건물들이 되잖아요. 그렇죠. 그럼 나중에 이제 가격이 엄청 뛴 상태에서 건물들이 되면 임대를 맞추기가 어려워져요. 공실이 많이 나올 수도 네. 있고요. 그러니까 공급도 많이 되고 가격도 올랐기 때문에 이제 임대를 맞추기가 어렵게 되면 그때 끝까지 이제 그 분양권을 쥐고 있던 사람들이 네. 거의 이제 폭망하는 상황이 벌어지는 거죠. 신도시라든지 이런 데 보면 네. 그런 경우가 많이 있더라고요. 네. 제가 소장님한테 그거를 안 여쭤봤어요. 폭락하고 그러니까 하락을 넘어서 폭락을 말씀 주셨는데 그러면은 이제 구체적인 시점 되게 궁금해요. 지금이 예, 약간 예. 정체기라고 하셨으면 네. 본격적인 하락 시점 어떻게 예상하세요? 그러니까 본격적인 하락이 진행되려면 안 팔리는 물건이 쌓여야 된다라고 얘기했잖아요. 그렇죠. 그게 미분양이 쌓이는 시점이거든요. 그러면 서울 수도권에서 미분양이 언제쯤 쌓일 거냐 이것만 잘 보면 되는 거죠. 그게 이제 제가 올해부터 이제 경기도에 미분양이 이제 서서히 발생할 것이고 올해부터. 예. 그리고 이제 사실은 내년쯤부터 서울에 미분양이 이제 생길 것이다. 이렇게 예상을 했어요. 그래서 사실은 한 내년 말쯤부터 이제 본격적인 하락을 하지 않을까. 이렇게 예상을 했었는데 예상 시점보다 조금 빨리 발생하는 느낌이 보여요. 빨라졌어요? 네네. 그러니까 경기도 외곽에서 올해 하반기쯤부터 이제 미분양 계약들이 생길 거라고 예상을 했는데 네. 이미 벌써 지금 생기고 있잖아요. 경기도 지금 외곽 쪽에서 미분양들이 생기고 있고 사실은 가장 열기가 컸던 송도에서 이제 미분양이 생겼던 게 이런 부분이 지금 분위기가 좀 빨라지고 있다라는 게 느껴지고요. 그다음에 서울은 사실은 뭐 작년까지만 해도 미분양하면 코웃음을 쳤었거든요. 그렇죠. 근데 지금 강북 지역에서 이미 이제 미분양 미계약분이 나왔고 이미 지금 올 초잖아요. 지금 네. 예, 하반기도 넘어간 게 아니고 초인데 서울에서도 미계약분이 나왔다. 예, 이런 측면을 보면 조금 빨라지는 게 아닌가. 그런 게 그 영향이 사실은 어떻게 보면 이제 대출 규제와 네. 금리 인상의 효과가 조금 커지고 있다. 이렇게 보시면 될 것 같아요. 그래서 이제 하락 시점은 네. 원칙적으로 이제 내년 말쯤으로 예상하고 있는데 조금 빨라질 수도 있다. 이렇게 생각하면 되고요. 내년 말 2023년 예, 그러니까 말. 미분양들이 조금씩 누적되는 시점이 되면 이때부터 이제 일반 매물들이 네. 이제 조금씩 더 나오게 돼 있어요. 예, 그렇기 때문에 이제 하락으로 가는 거고요. 네. 그 다음에 이제 폭락하는 시점은 뭐가 이제 돼야 되냐면 폭락이 돼야 되려면 네. 뭐가 와야 되냐면 집을 가진 매도자들 있잖아요. 네. 매도자들이 패닉 상태가 돼야 돼요. 공포.
그러니까 폭등할 때는 매수자가 공포 상태였고요. 그렇죠. 예, 그래서 패닉 바잉이 일어났고 맞아요. 그 다음에 폭락할 때는 집을 가진 사람들, 공급자들이 패닉 상태가 되어야 막 던지는 거예요. 예. 무섭네요, 듣기만. 던져야 폭락을 하는 거거든요. 그러면 이 패닉 상태가 어떻게 만들어지는지를 잘 이해하면 되는 거예요. 패닉 상태가 되는 시점, 그 상황은 네. 첫 번째가 우리 옛날 과거 사례로 보면 외부 충격이 있었어요. 외환위기 IMF. 예, 이런 상황이 이제 왔었거든요. 네. 그런 걸로 인해서 집 가진 사람들이 패닉 상태가 됐었어요. 그런데 냉정하게 보면 사실 경기 충격도 우리나라 그 부동산 시장이 어떤 하락할 수 있는 조건이 갖춰졌을 때 그게 먹히는 거예요. 그래서 어떤 분들은 그 경기 외부 충격으로 인해서 하락했다라고 얘기를 하거든요. 그래서 지금은 외부 충격이 안 나타나니까 하락하지 않을 거다라고 얘기하는 분들도 있어요. 그거는 좀 잘못된 분석인 게 실제로 2008년 네. 이 외환위기 왔잖아요. 그때도 2008년 리먼 사태. 예, 그렇죠. 그때에 이미 정체기에서 하락으로 넘어가는 시점이었다는 거예요. 그래서 외부 충격이 왔을 때 하락으로 가파르게 갔었고, 예, IMF도 마찬가지예요. 그래서 지금 같은 경우 이제 지금 시점에 외부 충격이 오면 강하게 하락할 수 있는 상황이 되는 건데, 지금은 어떻게 보면 이제 외부 경기 충격, 네. 뭐 세계 경제 위기나 이런 거는 좀 다 대비가 되어 있다라는 전망들이 우세하잖아요. 그래서 충격이 오더라도 옛날에 리먼 사태처럼 아니면 IMF처럼 뭐 이런 강한 충격은 네. 없을 거다라고 예상하는 분들이 많아요. 그랬을 때 그러면 부동산 내부의 패닉 상태에 빠지는 요인은 뭐냐? 바로 입주 미분양입니다. 아까 말씀 주셨다시피 입주 미분양. 네, 입주 미분양하고 미분양은 달라요. 또 다른 개념. 다른 겁니다. 네. 건설사가 다른 게- 못 팔아서 남는 게 미분양이고 입주는 네, 아예 건설. 입주 안 그러니까 해버리는. 이 분양을 좀 잘 이해해야 되는 게 분양은 집을 짓기 전에 네. 시작하는 거죠. 먼저 네, 파는 거잖아요. 맞아요. 네. 그래서 3년 전에 파는 거예요. 그래서 이 분양하는 게 안 팔리는 게 미분양인 거예요. 지금 이 미분양 상태에서는 집이 아니에요, 아직. 약간의 주식 같은 개념인 거죠. 입주권. 예, 이런 입주권인 거죠. 네. 거잖아요. 이게 이제 안 팔리는 게 미분양인 거고, 네. 입주 미분양은 뭐냐? 집이 다 지어졌어요. 다 지어졌는데도 안 팔려 있는 거. 아, 그러니까 건설사는 이때 미분양이 난 거를 계속 팔 거 아니에요. 그렇죠. 그러면 줍줍으로 팔기도 하고 막 하는데 이게 어느 순간 되면 계속 안 팔리는 거예요. 계속 안 팔려서 팔려고 노력했는데 계속 안 팔리는 거예요. 그러다가 이제 입주까지 오는 거죠. 그게 입주 미분양. 네, 입주 미분양이라는 거는 집이 다 지어졌어요. 아파트가 다 지어졌는데 이때까지도 건설사가 다 팔지 못한 거예요. 네, 100% 팔지 못하고 일부 안 팔린 물건이 남아 있어요. 그러면 얘가 어떤 상태냐? 분양권의 프리미엄이 이제 중요하거든요. 프리미엄이 다 팔려 있으면 프리미엄이 조금씩 붙잖아요. 그렇죠. 예, 분양가 플러스 이제 프리미엄 이렇게 되는데 입주 미분양 상태가 되면 어떻게 되냐면 마이너스가 돼. 마이너스 프리미엄 네. 이렇게 표현하죠. 그러니까 분양가보다 이제 떨어져 있는 거죠. 네. 그래서 마이너스 프리미엄들이 형성이 되게 돼 있어요. 왜냐하면 안 팔려 있는 게 있기 때문에 여기서 프리미엄 자체가 형성이 될 수가 없어요. 예. 프리미엄이 형성되려면 다 팔려 있어서 살 게 이제 살 게 없어야 그렇죠. 그걸 돈 주고 웃돈 주고 사는 거잖아요. 근데 기존에 팔린 걸 살려다 보니까 회사 보유분 분양가에 파는 회사 보유분이 있잖아요. 그러니까 프리미엄이 생길 수가 없는 거죠. 그런데 이런 게 진행되다 보면 이제 집을 가진 분양권을 먼저 샀던 사람 중에 그 이제 불안 심리를 느끼는 사람들이 싼 가격에 내놓게 되죠. 그게 이제 마이너스 프리미엄인 거예요. 마이너스 프리미엄이 생기면 어떻게 되냐면 분양권을 일단 가진 사람들이 일단 먼저 패닉 상태가 돼요. 그렇겠네요. 네. 네. 근데 이게 시간적인 제약이 없다라면 패닉 상태가 약해요. 근데 입주 미분양이 되면 네. 왜 패닉 상태가 되냐면 네. 잔금을 치르는 시간이 정해져 있거든요. 그래서 보통 입주 기간이라고 하잖아요. 입주. 자, 우리 이제 분양권 가진 사람들은 이제 입주하십시오라고 해서 다
다 집이 지어지면 이제 사용 승인 받고 이제 뭐 점검 2, 3개월 내 입주해라 그렇죠. 뭐 이런 2, 3개월 네. 동안에 잔금 치룰 기간을 줘요. 주는 거죠. 중도금 다음에. 그렇죠. 네. 그러면 이때 잔금을 다 치르지 못하면 지금 이제 이 분양권자는 난리가 나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이 기간 안에 모든 걸 해결을 해야 되는 거예요. 그게 이제 시간이 정해져 있는 상태에서 내가 잔금을 치르지 못하는 상황이 되면 패닉이 되는 거예요. 그렇겠네요. 예. 그 시점을 일단은 미분양 이후에 입주 미분양까지 고려했을 때 그게 그게 늘어나면 3년 정도, 3년 아. 정도 되는 거예요. 그러면 시기적으로는 여쭤봐도 될까요? 그러니까 만약에 내년 말부터 2024년부터 하락을 한다 그러면 거기다 3년을 더하면 네. 2027년 정도가 이제 폭락 시점이 되는 거죠. 폭락 시점. 네. 2027년. 네. 그래서 실제로 네. 과거의 사례를 보면 네. 2028년 정도부터 2008년부터 이제 하락을 하잖아요. 네. 그래서 2010년, 11년에 폭락을 해요. 가파르게 떨어집니다. 그래서 그게 뭐 영향이 뭐냐? 입주 미분양들이 그때 막 나타나거든요. 경기도와 서울에 입주 미분양들이 나타나면서 이 아파트만 패닉 상태가 되는 게 아니고 이제 주변 전체가 그런 분위기에 같이 휩싸이는 거예요. 그러면서 이제 패닉 상태가 되면서 서로 매물을 그때 그 전까지도 참 신기하게 집 가진 사람들이 잘 버텨요. 잘 버티면서 이제 급매물 위주로 하락을 하거든요. 네. 그래서 하락폭이 그렇게 크진 않아요. 그 입주 미분양이 서울이나 수도권에서 많이 쌓인 그런 사례가 많았습니까? 있죠. 그게 네. 한 대략 언제쯤이었어요? 그게 2010년, 11년쯤. 2010년, 11년에. 네, 경기도의 미분양 수가 약 3만 가구 정도 됐고요. 네. 서울에 그냥 일반 미분양이 한 4천 거의 5천 가까이 됐었습니다. 그런 상태에서 이제 입주 미분양이 생기는 게 한 50% 이상들이 입주 미분양으로 연결이 되는 거예요. 그런 시점을 감안했을 때 2027년 정도의 폭락을 예측을 지금 하고 계시는 걸로 네. 알고 그러니까 입주 미분양 아파트가 얼마나 큰 효과를 내냐면 네. 사실 상승기에 상승을 오랫동안 안 한 지역들이 있거든요. 그 지역들이 남들 다 오를 때 안 오르는 네. 그런 아파트. 그런 지역들이 입주 미분양이 그때까지 안 팔리고 남아있던 데예요. 그게 뭐냐면 옛날에 이제 용인의 성복 지역에 네. 그 성복 자이 힐스테이트 네. 얘네들이 안 팔리고 있었죠. 네, 네. 그 다음에 이제 용인 같은 경우 또 저기 행정타운 두산 2부 같은 경우도 안 팔리고 있었고 일산 같은 경우는 이제 위시티 식사동 그 다음에 탄현의 두산 2부도 제니스 네. 그 다음에 이제 김현미 장관으로 유명한 일산. 일산 하이파크 시티 네. 거기에 이제 김현미 장관이 살았었잖아요. 김현미 장관 때 다 팔렸습니다. 그때 이제 우리 집이 5억입니다. 맞아요. 그 생각나요. 예, 그 한마디로 다 팔렸어요. 그때 반발 막 했었잖아요. 네. 우리 집 가격 제대로 알고 얘기하는 거냐 이렇게. 그때 네. 실제 그 가격이었습니다. 제가 그때 원래는. 거기에 제가 살고 있었거든요. 그때 제가 그 집에 살고 있었는데 빈집이 진짜 많았어요. 그 이후로 완판이 됐다는. 예, 순식간에 진짜 몇 달 안에 다 팔렸어요. 그럼 그때. 마지막 궁금한 거 서울에도 그런 데가 많았습니까? 트리마제 아시죠? 알죠. 트리마제도 네. 미분양이었습니다. 입주 미분양이었어요. 그렇군요. 지금 네. 엄청 비싸고 핫한 거 그렇죠. 아니에요? 그러니까 입주 미분양이 되면 할인도 하거든요. 할인함으로 인해서 주변 가격을 막 떨어뜨리는 거죠. 그렇군요. 예. 그리고 할인해도 안 팔려요. 예, 그래서 주변 가격들을 못 오르게 하는 영향들이 굉장히 강해요. 그래서 신도시도 보면은 안 오른 신도시들이 있잖아요. 그렇죠. 예, 네. 송도나 옛날 검단, 네. 그 다음에 이제 파주 운정 같은 데들이 그런 데들이 이제 미분양이 생기고 입주 미분양들 같은 경우 이렇게 생기면서 네. 올라가는 그 에너지를 거기다 다 쏟는 거예요. 그래서 다른 도시보다 늦게 올라가고 네. 예, 이제 빠질 때 좀 빨리 빠지는 이런 상황들이 벌어지죠. 알겠습니다. 오늘 이현철 아파트 사이클 연구소 소장님 모시고 앞으로의 부동산 시장의 전망에 대해서 한번 들어봤습니다. 네. 새로운 정부가 이제 곧 들어서게 되는데요. 여러 가지 정책적인 변수들도 나오고 시장 상황도 달라지는 만큼 여러분도 참고해서 잘 결정하셨으면 좋겠습니다. 네, 소장님 오늘 좋은 말씀 감사합니다. 네, 수고하셨습니다.